라디에이터에서 만나. 17년 전 5학년 꼬마였을 때나. 매일 쉬는 시간에 나는 내 친구 케빈이라고 부를게. 케빈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팟은 운동장 구석, 학교와 트레일러 파크를 구분하는 철 그물 울타리 옆에 놓인 라디에이터였지. 우리는 쉬는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는데 둘 다 3학년이 되었을 무렵 트레일러 파크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파크의 대부분이 비어있게 되었어. 그러나 남아있는 트레일러가 하나 있었어. 녹이 슬어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에서 문에 퇴거 명령 딱지를 점점 더 많이 붙였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모두가 신경을 쓰지 않기는 것 같았어.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케빈과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 둘 다 울타리와 버려진 트레일러 파크 쪽을 향해 있어. 그때 난데없이 우리는 울타리 너머에서 이 하얀 섬광을 봐. 햇빛 때문에 알아채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에 띄었어. 처음에는 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그러나 그 후 몇 주에 걸쳐 그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젠 아예 거의 매일 쉬는 시간마다 보게 돼. 학교의 교직원 중 한 명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그 후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해. 몇 달 후 생일 파티에서 케빈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중, 서로 다른 거리에 살고 있던 우리는 중간에 헤어졌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집에 가면 룬스케이프에 접속하라고 말해. 맞아, 룬스케이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 몇 시간 동안 뇌를 비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케빈이 접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 다음날 학교에도 오지 않아. 이상해. 며칠이 지나갔고 여전히 케빈은 보지 못했어. 케빈이 아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어느 날 부모님한테 케빈이 아픈데 병문안을 가도 되냐고 묻자 둘 다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아. 나중에 아빠는 케빈이 시카고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고 말해. 또다시 라디에이터 위에서 혼자 점심을 먹어. 케빈을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달이나 지났고 꽤 외로워지고 있어. 울타리 너머에서 또 그 빌어먹을 섬광이 다시 번쩍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교직원에게 달려가 또 그 트레일러가 번쩍거린다고 이야기해. 그녀는 그 일은 이미 처리했고 그건 내 상상일 뿐일 거라고 설득하려 해. 개소리지. 그날 저녁 부모님에게 말해. 아빠 친구 중 한 분이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했어. 바로 다음날 쉬는 시간은 실내 체육관에서 보내도록 강제돼. 선생님들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또 다음날 그 트레일러는 사라졌고 그 주변을 노란색 테이프가 둘러싸고 있었어. 울타리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졌고 철망 울타리 대신 나무 울타리로 바뀌게 되었지. 왠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난 다시는 내 친구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 일에 대한 건 잊어버리게 되었어. 최근 부모님을 보러 본가에 갔다가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기 전까진 말이야. 트레일러 파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었지. 운전하면서 엄마한테 케빈에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어. 알고 보니 아빠의 경찰 친구와 그의 동료가 그 트레일러 파크를 다시 조사했는데 트레일러 안에서 사진 한 무더기를 발견했고, 대략 총 20장 정도였던 그 사진들에는 나랑 내 친구가 쉬는 시간에 그 라디에이터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해. 그중 2억에는 케빈이 실종되고 난 뒤 혼자 앉아있는 나의 사진이었고, 부모님이 수년간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지만 내 친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내가 한 끗 차이로
케빈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찾아오. 케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는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지도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아. 내 어린 시절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 숲속의 살인마. 스카우트와 캠핑에 대한 주제가 나온 김에 네가 어렸을 때 캠핑 가서 겪은 무서운 하지만 초자연적이진 않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난 삼촌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어. 나, 삼촌의 아들과 딸, 당연히 사촌들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하는 친구 2명, 모두 10살에서 14살 사이였어. 여름에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계획은 틀어져 버리게 돼. 나는 캠핑 가는 게 정말 싫었지만 부모님은 내가 신선한 공기도 좀 쐬기를 바랬어. 아무튼 그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온전신에 모기한테 물어 뜯기지 않은 곳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포켓몬스터 디아루가나 하고 싶었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하이킹을 한 다음 캠핑장에 들러 텐트를 쳤어. 여자애는 숙모 삼촌과 함께 텐트를 썼고 남자애들은 모두 함께 텐트를 썼지. 하지만 우리 모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손전등을 켜고 몇 시간 동안 지칠 때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해댔어. 그러다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고 사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 듣자 하니 근처 마을에 살인마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숲에서 사라졌었다고 해. 사촌은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2가지나 해야 했던 불만 많은 남편이었다고 말했지. 그런 그가 해고를 당한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는 이성을 잃고 밖에서 도끼를 집어든 후 자신의 아내랑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 5명을 전부 죽이고 숲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사촌은 그가 여전히 산을 돌아다니며 여자와 아이들을 보는 족족 죽이고 있다고 말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 내 생각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이 늘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나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다음날이 되어 다시 하이킹을 시작해. 그러다 숙모와 삼촌이 뭔가를 촬영하려고 멈춰. 야생동물이나 자연의 영상을 만드는 게 취미라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진 않네. 둘이서 촬영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 여자 사촌이 오줌이 마렵다고 해. 나한테 덤불 같은 데라도 찾아 들어가라는 말을 들은 사촌은 어딘가로 향해. 그리고 약 30초 후 우리 모두 비명소리를 들어. 우리는 사촌을 찾으러 가고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촌을 발견해. 우리는 그 애가 무엇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망쳐오고 있던 방향을 살펴보러 가. 아주 오래전에 넘어진 나무 밑에 사람의 해골이 깔려있는 게 보여. 도끼를 쥐고 있는 사람의 해골이. 당연하게도 여행은 끝이 났고 우리는 그날 밤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 그 해골이 사촌이 내게 해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랑 관련이 없을 거란 걸 99%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은 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중 유난히 기억에 남아. 악마의 얼굴. 전에 이 아주 무서운 집에서 살았었는데 매일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었어. 언제 한 번은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따라가 보니 노래의 근원이 벽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벽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문틀에 갈라진 틈을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었고 이걸 보았어.
메리. 요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할머니가 항상 메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메리는 오늘 잘 지내고 있어요. 나 메리가 방문하러 와요. 등등. 어느 날 밤 난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밤에 그 할머니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난 할머니 하나쯤은 감당할 수 있어. 치매가 있던 그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기를 계속 거부해. 나는 계속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은 계속 메리가 오고 있어요 라고 끈질기게 말해. 내가 그래요, 알았어요, 자러 가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언성을 높여. 나는 단호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해. 메리가 온다. 메리가 널 잡을 거야. 나는 억지로 침대에 눕혔고 할머니는 격하게 반응해. 메리가 여기에 왔어. 크고 차갑고 두툼한 손이 내 어깨에 닿는 것이 느껴져. 그 손은 침대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던 나를 잡아일으켜. 난 그 일을 그만두었어. 아프간의 짐승.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나. 현지 마을에 버려진 탄약에 관한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회수 임무에 파견됨. 우리는 그 탄약이 공중 수송되기 전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탄약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견되었어. 우린 거기까지 절반하고도 좀 더 가서 적어졌고 나머지 거리는 급속 행군을 해야 했어. 오전 6시경에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 전체가 버려진 상태였어. 시체가 사방에 널려있고 일부는 집 안에도 있어. 안원, 너가 거식이랑 머식이랑 머저리 데리고 북쪽 끝에 있는 집들 수색해. 처음 몇 집까지는 별일 없었지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에서 소리가 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돌입할 준비를 해. 운도 좋아. 또 내가 선두야. 잠깐만 얘들아, 문이 밖에서 막혀있는데? 폭격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하지 뭐. 쾅. 그럼 들어가 볼까? 좌측 이상무, 우측 이상무. 이상무. 이런 세상에. 빨간 글씨가 벽 전체에 걸쳐 새겨져 있어. 그 소리도 점점 커지는데 마치 누군가 훌쩍이는 것 같은 소리야. 방 구석에 사람 비슷하게 생긴 두 물체가 있어. 전방! 내가 소리쳐. 그건 그냥 얼굴에 피가 묻은 현지인 하나가 검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거였어. 그 옆의 형체는 부르카처럼 보이는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것으로 보아 논리적으로 여자일 것이라 짐작해. 남자는 울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고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4개의 손전등에 눈을 가늘게 떠. 야 거시기, 제가 뭐라는 거야?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수색해야 하니까 일어나라고 전해. 못 알아챘을까봐 말하는 건데 거시기는 우리 통역사야. 다리가 없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누가 뜯어먹은 것처럼 보이는 다리를 못 알아챘지? 조용히 패닉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봐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도 안 합니다. 계속 알라한테 용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젠장. 야 모시기, 가서 수색해봐. 남자를 수색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해. 모시기가 여자한테 손을 뻗자 여자는 마치 무슨 야생동물이라도 되는 양 신음하기 시작해. 모시기가 뒤로 물러나며 총을 빼들어. 야 거시기, 저 여자한테 부르카를 벗고 손을 들라고 전해. 이 시점에서 문화적 존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는데 이제 보니 그의 등 대부분이 날아가 뼈, 피, 그리고 근육이 보여. 이런 미친.
내가 무기를 들어. 다음 부분은 모두가 좀 겁을 먹은 채 소리를 질러대서 기억이 약간 흐릿해. 거시기는 이 여자에게 소리 질렀고, 남자는 알라한테 소리를 쳤고, 그리고 머시기와 머저리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소리쳤거든. 여자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무언가가 고문당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기 시작해. 남자가 정신을 놓아버려. 벽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해. 그가 말 그대로 자신의 뇌를 푸딩처럼 으깨어버리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봐. 그러다 모든 소음이 멈춰. 그 고요가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져. 갑자기 그 무언가가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그것이 이로써 두르고 있던 건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큰 검은 천이었어. 키가 2m는 훌쩍 넘어. 팔다리가 보여. 짙은 갈색의 주름진 피부, 긴 손톱, 여기저기에 노란 반점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귀를 막게 만들어. 그 무언가는 뒷걸음질쳐 벽에 붙더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몸뚱아리로 벽에 나있는 축구공만한 구멍에 기어들어가. 그것도 엉덩이부터.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마치 거대한 거미가 자기 크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심지어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모시기가 구멍에다 대고 두 발을 쏴. 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어. 무전기가 울려. 아론, 무슨 일이야? 총소리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후 우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재빨리 의논했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덮어버리기로 결정해. 남자를 양탄자로 덮고 벽에 있던, 나중에 알고 보니 피로 쓰여져 있었던 그 붉은 글씨를 지우려고 시도해. 복귀해서 건물에 진입한다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를 발사한 거에 대해서 거하게 혼이 나. 우리 넷은 그 일에 대해 몇 번인가 더 이야기했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도 그것을 보지도 그것이 내는 비명소리를 듣지도 못했는지 이상하다면서 말이야. 난 그 후에 휴가를 나간 후 그 기지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았어. 전출이 된 후에 통보를 받게 되었지. 아마 누군가 입을 열었을 거라 생각해. 난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 건 피하고 싶었기에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참았지. 이미 PTSD 때문에 먹지도 않는 약을 처방받은 상태였기도 했고. 나는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걸 알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난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제이크 이모부. 전에 한번 공유했던 이야기야. 우리 이모부 이야기인데, 엄마와 이모에게선 몇 번 들었지만 이모부에게서 직접 들은 적은 없어. 엄마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어. 레슬리 이모. 이모는 엄마보다 아주 훨씬 어리고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어. 어느 정도 어린지 알려주자면, 내가 중학생일 때 이모는 아직 고등학생일 정도였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녀였어. 아무튼 이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래의 이모부가 될 남자를 만나게 돼. 여기선 제이크라고 부를게. 제이크는 괜찮아 보였어.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가 술을 좀 마신다는 거였지. 우리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이고 독실한 신앙인이었어. 우리 엄만 자신의 어린 여동생이 술을 마시는 사람과 사귀도록 허락할 리가 없었지만, 제이크에게 홀딱 빠진 듯한 레슬리 이모는 제이크가 술을 끊겠다고 맹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엄마는 마지못해
둘이 사귀도록 허락하게 돼. 시간이 좀 지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제이크는 술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줄일 생각도 없어 보였어. 엄마는 이모한테 제이크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해. 이모는 울면서도 엄마 말에 동의해. 이모가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크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늦은 저녁이라 이모는 제이크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다음날 제이크가 우리 집에 나타나. 엄마, 아빠, 레슬리 이모, 그리고 제이크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 아빠가 뒷문으로 들락날락 하던 나를 꾸짖으며 방에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 아주 심각해 보였어.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아빠 말을 들었지. 그 후 레슬리 이모와 제이크는 다시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그리고 몇 년 후 엄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날 모두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던 일에 대해 말을 꺼내고 엄마는 나한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줘. 엄마는 제이크가 우리 집에 온 날 그가 몹시 불안해했다고 말해. 전날 저녁 제이크는 집을 나섰어. 친구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거기서 모두 함께 술을 마실 예정이었지. 제이크는 그날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완전히 맨정신이었어. 친구 집으로 가던 중 제이크는 신호등에 차를 세워. 작은 동네 바로 외곽 시골 지역이라 차는 거의 없었지. 그렇게 혼자 서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옆에 와서 서. 제이크는 놀랐어. 백미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제이크는 고개를 돌려. 차는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썬팅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자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고 창문이 내려감에 따라 제이크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 처음에는 아무 이상한 점도 없었어. 남자 2명이 있었는데 운전자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이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활짝 웃어 보이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 제이크는 그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미소는 그대로였는데 그걸 제외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다 말했다고 해. 마치 이목구비가 전부 움직이거나 혹은 얼굴 그 자체가 뒤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제이크는 얼어붙었고 그때 문이 딸깍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그 남자가 내리려는 것처럼. 그래서 제이크는 엑셀을 밟고 그곳으로부터 쏜살같이 도망쳤어. 최고 속도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온 후 방에 틀어박혔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 그러다 결국 그렇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 것이었어. 그때 악마를 본 거라고 확신한 채로 말이야. 근데 진짜로 제이크가 그날 무엇을 봤든 간에 그 이후로 그는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 바지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구독자분이 아주 멋진 팬아트를 그려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그 지저귀는 소리는 뒤로 밀어놨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부디 꼭 봐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팬아트, 제 첫 팬아트 정말 감사합니다.